간밤에 자고 났더니 세상이 확 달라진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머리를 짓눌렀던 두통거리들이 좀 뭐 한꺼번에 일소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마냥 좋기만 할지 어떨지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하여튼 뭐 어제와 오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예. 3월 FOMC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했는데 그래서 센터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예상대로라고 하신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게요. FOMC 끝나면 성명서를 발표하는데요. 예. 그냥 지난 1월 성명서에서 그냥 카피해서 갖다 붙인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뭔가 좀 시장에서는 약간 뭐 매파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연초에 연준이 금리를 올해 많이 내릴 거란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그 기대가 많이 후퇴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시장이 기대했던 정도 수준으로 나왔고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제 연준 의원들이 앞으로의 금리의 예상 경로를 말하는 점도표를 보면 예. 연내 3번 인하인데요. 이거 뭐 시장이 기대치였고,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그래도 인플레이션은 목표치로 갈 거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또 두 번째는 고용이 살짝 나빠지면 뭐 금리를 빨리 낮출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연준의 태도가 바뀐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석을 해보면 최소 3번이고 한 번, 뭐 한두 번 정도 더 낮출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가 투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의 3대 지수 전부 사상 최고가 기록했고요. 또 달러가 상당히 또 약해지고 있고 예. 외국인들 한국 주식 많이 사고 있으니까 뭐 시장이 조금 과잉 해석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은 역시 이번에도 느끼는 거는 기대치가 먼저 낮아지다 보니까 예, 그렇죠. 오히려 거기서 조금 서프라이즈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파월이 갑자기 이제 비둘기 복장을 하고 나타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사실 시장에서 점도표를 상당히 좀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려도 좀 있었고요. 네. 그거는 괜찮게 나온 거죠? 예, 이제 뭐 점도표가 올해 그 시장이 가졌던 기대는 올해 연초에는 연내 금리 한 6번 낮출 거다 했는데 예, 이제 뭐 그건 좀 그런 기대는 다 과했죠. 후퇴했고 그래서 한 3번 정도 또 일각에서는 한 2번 정도 아닐까 생각했는데 예. 이번에 나온 점도표상으로는 연내 3번 금리 인하 정도가 반영이 됐으니까 얼추 뭐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정도의 점도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연준이 이제 하나 걸리는 거는 이 물가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인플레, 끈적끈적한 인플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2월 PC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29일에 나와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좀 강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 뭐 2%까지 가는 길은 참 험난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마지막 경로인데요.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물가도 2% 갔다가 다시 또 3%로 예. 올라가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물가가 순조롭게 떨어지기에는 미국 경제가 너무 좋습니다. 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 돈을 많이 풀면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 넘어가거든요. 넘어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뭐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꺾이긴 어려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를 낮출 거다라고 보는 거는 제 생각엔 물가가 2%로 빨리 수렴이 돼서가 아니고 이렇게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경제의 취약한 부분에서 탈이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 생각에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걸리는 부하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면서 은행의 비즈니스는 이제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빌려주는 건데,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은행이 그 이자율에서 돈을 벌기가 힘든 구조고, 또 금리가 높다 보면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것들 어려워져서 은행에 계속 부담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가가 충분히 떨어지진 않더라도 일단 한 6월경에는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서 금융 시스템에 걸리고 있는 부하를 조금 좀 낮춰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물가가 여기서 뭐 예상보다 많이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연준의 예상 경로가 벗어날 수 있겠지만 예.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연준이 순수하게 물가만 보면서 지금 그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경로대로 움직인다면 연준이 앞으로 운신하는 데 상당히 좀 가볍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3위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7%나 급증을 했다. 이거 아주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뭐 참 뭐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 하는데요. 정말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지난 분기
매출, 외형이나 마진율 좋았고요. 또 앞으로의 전망도 사실 기업들이 웬만큼 좋지 않으면은 사실 그 가이던스라 그러죠. 예. 영업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를 주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거든요. 예. 기대치 높였다가 충족 못하게 되면 그렇죠. 심지어는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조금 경우는 다릅니다만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소송 걸려가지고 주주들에게 돈을 물어줘야 될 정도로까지 갔는데 예. 근데 지금은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실적 전망치를 내놓아서요. 또 뭐 시간의 거래에서도 급등을 했고 역시 뭐 크게 보면 AI 반도체이고 또 AI 반도체가 그 늘어가는 과정에서는 꼭 AI가 아니더라도 통상 범용 만들었던 그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좋아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주가지만 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니까요. 그렇죠. 예. 뭐 전체적으로 글로벌 반도체업계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고 오늘 뭐 우리 증시에서도 마이크론의 호재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올 초부터 뭐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주도주는 반도체 네. 섹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사실 하이닉스는 좀 올라왔지만 삼성전자 네. 지지부진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뭐 엔비디아의 젠스랑이 네. 이번에는 또 마이크론이 해가지고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주 좋은 모습인데 국내 반도체 앞으로 좀 맑음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사실 연말에 그 증권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좋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네. 많은데 근데 뭐 지금까지 SK 하이닉스는 좋았고 삼성전자는 부진했는데 뭐 어제 오늘 삼성전자도 반등을 하니까 그래도 올해는 뭐 증권가에서 다수 의견인 반도체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개별 기업단에서도 좋은 뉴스를 발표했는데 우리가 이제 기업 실적보다 더 먼저 볼 수 있는 게 수출입이거든요. 예. 이제 수출 동향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제 글로벌하게 반도체 경기의 반등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 경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시장이 물론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한국 증시의 투톱만 움직이고 다른 것들은 못 움직였던 사례들도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뭐 코스피나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뭐 조금 더 낙관적으로 올해는 봐도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반도체가 가야 우리 시장도 가고 경제도 갈 수 있죠. 자, 그다음에 그 뭐 매번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의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그 국토안보부 예산안이 합의가 되면서 네. 뭐 셧다운 논쟁은 마무리됐는데 그 센터장님께서는 전부터 미국의 과도한 재정 적자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네. 가능성 이 부분을 언급하셨어요. 두 개의 전쟁도 있고 네. 어떻습니까? 이것이 뭐 단기 전망은 아니고요. 이제 미국 경제가 이 그 18세기 독립한 이후에 아주 기록적으로 경기가 좋았던 때가 한 3번 정도 있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60년대까지 장기 호황을 누리면서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불렸던 시기가 있었고요. 예. 또 두 번째가 1990년대 IT 혁명을 주도하면서 미국 경제가 압도적으로 좋았던 시기가 그렇죠. 있었고 예. 또 최근 10년이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과거의 두 시기에서 미국 경기가 꺾일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은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고요.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뭔가 과잉을 할 때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보다 많이 쓰니까 물가가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60년대의 장기호황과 90년대 장기호황이 꺾일 때 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됐던 게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거였습니다. 네. 60년대는 뭐 케인지안이라고 하는 정부가 경제에 많이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제학의 지배적인 사조였는데요.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사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만든다고 하면서 지출 많이 늘렸고 또 베트남 전의 수렁에 빠져들면서 결국은 과도한 재정이 인플레로 귀결이 되면서 장기호황이 꺾였고요. 그렇죠. 90년대 호황이 꺾일 때도 뭐 90년대 동서냉전도 종식이 되고 미국이 뭐 압도적인 글로벌 원탑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였죠. 이분은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공화당이었는데 대규모 감세를 해주면서 결국은 재정 적자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 뭐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뭐 바이든이 계속 집권을 한다 그러면은 미국은 뭐 계속해서 돈을 쓰는 기조로 갈 거고 트럼프가 집권을 하더라도 지금 뭐 감세를 해주겠다고 하니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구조화시키고 또 미국의 금리가 쉽게 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단기 전략을 세우는데 미국의 재정 적자를 말하는 건 조금 좀 미스매치입니다만은 저는 한 2, 3년 놓고 보면 미국이 재정 적자를 얼마나 여하에 관리하고 그 결과로서 미국의 장기 금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움직이느냐가 자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재정 적자 추이는 우리가 좀 잘 관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긴축을 완화하는 거는 뭐 시장의 희소식이지만은 그로 인한 부작용도 항상 염두에 두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슈 중 하나가 일본의 금리 인상 소식입니다. 17년 만에 금리를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뭐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가 이제 끝났다. 이것이 시장 영향은 앞으로 어떻게 미칠까요? 일단은 그 일본 은행의 선택에 비하면 금융시장의 반응은 좀 밋밋하죠.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일본의 장기 금리도 좀 올라가고 또 엔화도 강해지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요. 이게 오히려 뭐 엔화는 약해지고 그거는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너무 단서를 많이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통화 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건 맞지만 일본이 90년대 초부터 소위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중간중간에 정책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97년 정도에는 이게 이 잃어버린 20년이 구조적 침체라기보다는 순환적인 경기 하강으로 보고 경제가 조금 좋아지니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격인 소비세를 올려버리면서 경기가 무너졌고요. 또 2007년도 고이즈미가 막 개혁을 할 때도 야 이제 디플레에서 탈피했어라고 하면서 금융 완화를 조금 멈추니까 다시 디플레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은행 입장에서도 뭔가 통화 정책은 정상화시키지만 실은 이거는 굉장히 예견됐던 거고 월요일 날 일본은행의 결정은 그 주말에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실린 그대로 액션이 취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앞으로의 정상화 강도에 대해서 그 관심을 기울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뱅크 오브 재팬이 매우 신중한 태도로 간다고 하니까 야 이게 정상화는 이루어졌지만 그 기대는 얼추 반영했고 큰 파격은 없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를 할 때마다 시장에서는 야, 어떻게 말할까 하면서 조금 이제 뭔가 변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반응은 일본은행도 굉장히 신중했고 그래서 시장의 반응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런 급격한 반응이 나온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한국 입장에서는 좀 뭐 이제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고 엔화가 좀 약해지고 하게 되면 수출 기업들이 조금 숨통이 트일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뭐 이번 주 반응으로는 엔화 가치를 좀 강하게 되돌리는 어떤 동력으로서는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뭐 151엔까지 올라가 이런까지 버리니까 갔죠. 이게 네. 금리 인상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우리 시장에서는 호재다 악재다 의견이 엇갈리는데 이거 뭐 딱 무자르듯이 이건 호재다 악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뭐 어쨌든 뭐 엔달러 환율이 좀 떨어져야 뭐 한국의 기업들이 좀 숨통이 트일 텐데요. 어쨌든 4월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는 그냥 뭐 중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가 중요하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엔달러 환율의 동향이 환율을 매개로 해서 뭐 호재가 되건 악재가 되건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은행이 방향을 반대로 틀었는데 네. 문제는 속도인 것 같습니다. 속도가 좀 미진하니까 시장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일본이 금리를 정상화한다는 얘기는 중장기적으로는 엔화 가치가 상승한다, 엔화 환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좀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50%가 넘어갔으니까 이거 참 이자율이 올라가도 참 큰일 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행동에 제약이 있고 뭐 앞으로의 행보를 제가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일본은행이 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두 번의 급격하게 핸들을 꺾다가 경제가 무너졌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행도 굉장히 신중하게 금융시장의 기대보다는 더디게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중국도 볼까요? 중국 인민은행이 시장 예상대로 대출 우대금리 1년물과 5년물 이번엔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경제 지표가 예상을 웃도는 만큼 뭐 부양책은 어느 정도 됐다 이런 뭐 분위기라고 봐야 될까요? 뭐 중국 경제가 객관적으로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금리도 금리지만 중국에서 지난 2월 달에 좀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게 중국이란 나라가 부동산에 경제적 자원을 많이 넣은 나라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뭔가 경기가 좋아지면 이건 뭐 즉각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뭐 사람도 써야 되죠. 뭐 콘크리트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의 관료들이
전략적으로 부동산에 돈을 더 넣게 되면 이게 당장은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해서 큰일 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 경제를 보면 사실 부동산을 빼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부동산에 돈을 더 넣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까 경기가 너무 어려우면 부동산 규제를 좀 풀고 그래서 경기가 조금 돌아서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거였는데 지난 2년은 헝다도 좀 어려워지고 또 중국 사람들도 부동산에 대한 부실을 어느 정도 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이 지난 2년은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제는 그러니까 무기롭게 계속 떨어지고 근데 지난 2월 달에 중국의 그 국유은행 네 곳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책이 나와서 제 생각에 다시 또 풀어주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뭐 이번에야 우대대출 금리를 동결했지만 2월 달에 5년 만기 금리를 또 낮추기도 했고요. 한다 보면 제 생각에는 중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좀 걱정이 많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규제 완화하게 되면 2분기나 3분기 정도는 경제가 살짝 또 좋아졌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만은 앞으로 뭐 한 몇 달 정도는 중국 지표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경제가 그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중국이 그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네. 중국인들이 소비하는 법을 잊어버린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소비 투자 부진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단기적으로는 좀 반짝할 수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어려운데 이 중국의 경기 침체 우리 수출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92년에 중국과 수교한 이후로 뭐 정말 중국에서 뭐 압도적인 수혜를 받던 나라인데 2022년 봄부터 이제 대중무역 수지가 적자로 반전이 됐죠. 2월에는 이제 오랜만에 흑자로 돌아섰지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저는 앞으로 뭐 몇 달 정도는 지표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지속이 되는 흐름일 거라기보다는 뭔가 중국으로 받는 수혜가 좀 협소해지고 이런 것들이 보다 큰 추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증시도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피가 1년 10개월 만에 2,700선을 넘었는데 네. 이거 기뻐하기보다는 다른 나라 전부 다 사상 최고치로 가는데 네. 자,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한두 분기 정도는 좀 좋을 거라고 봅니다. 뭐 우리 증시 올라갔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코스피가 작년 말보다 주가가 낮았던 네. 거거든요. 그러면 크게 보면 한국 시장은 가격 부담이 별로 없는 시장이고요. 또 중국에 대해서 뭐 구조적으로는 걱정이 많지만 뭐 한 2분기 정도는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고 한국도 그 수혜를 어떻게든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미국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이미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쯤에 연내에 뭐 금리를 5번 낮추고 이런 기대가 있다 그러면 그 기대가 어긋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도 매우 현실적으로 조정이 되어 있어서 예. 뭐 그것도 제 생각에는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것 같고 또 멜리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뭐 어쨌든 이건 뭐 장기 과제라고 봅니다만은 이것도 뭐 우리 시장의 플러스 요인이니까요. 제 생각에는 뭐 좁은 박스권이 조금 넘어서서 코스피가 움직이는 그 등락 범위가 한 단계 좀 높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이 밸류 프로그램 참 기대가 컸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좀 이렇게 강제하는 조치 네. 또는 어떤 실질적인 수혜 조치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움이 컸잖아요. 근데 정부가 최근에 이 주주환원 증가액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감면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게는 배당 소득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로 인한 증시의 영향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저는 뭐 이게 일본도 밸류 비슷한 거 시작했던 게 한 2014년부터 예. 이렇게 시장의 문화를 바꾸는 게 진행이 되어 와서 이걸 뭐 단기 요인으로 말하긴 힘든데 근데 어쨌든 저는 증권회사 한 뭐 25년 다니면서 한국 사회, 한국 경제에 이렇게 주식시장이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뭐 경제에 중요한 현안이 있지만 주식시장 상당히 부차적인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이제 1,400만 명이 되다 보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된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뭐 이 변화 자체는 굉장히 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반가운 일이고요.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뭐 정부가 여러 가지 그 판을 깔아주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이건 주주들이 해야 되거든요. 예. 장기적인 이해관계는 주주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뭔가 이제 주주권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뭐 파리가 꼬여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뭐 그런 행동주의 펀드로 들어오고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한국은 저는 주주권 과잉을 걱정하기보다는 주주권 결핍의 나라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주주에 대한 어떤 사회의 태도, 기업의 태도가 바뀌고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밸류업을 이뤄낼 수 있는 발판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한술에 배부를 순 없고 뭔가 그런 고민들이 지금 기업들은 자사주도 소각하고 또 정부는 배당에 대해서 소득세에 대해 고민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증시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동력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는 걸 또 한번 우리가 일깨우게 됩니다. 자, 올해 시장 뭐 지금 분위기는 오늘은 참 좋은데 네. 앞으로 변수가 될 만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잘 안 꺾일 것 같은데 연내 3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까지도 흔들 정도로 만약에 인플레가 잘 안 꺾인다 예. 그러면 그건 잠재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요인일 것 같고요. 뭐 좀 길게 보면 뭐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중국 경기로 받는 수혜는 매우 제한적이니까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밸류업과 관련해서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사회의 수용도가 얼마나 좀 높아지고 그런 것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얼마나 마련되느냐가 전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근데 뭐 더 나빠지기보단 뭐 더 나빠질 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가능성으로 보면 좀 좋아질 여지가 있어서 뭔가 지배구조의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대적으로는 참 그런 점이 긍정적인데 또 하나 이제 이 대외 변수들, 네.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거는 예측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특히 뭐 이제 트럼프 미국 대선과 관련된 뭐 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시대의 투자의 내재가 된 예전에는 경제와 기업 실적만 보고 투자 판단하면 네.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 말고 다른 데서 흔드는 게 많이 이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뭐 그런 것들은 참 계측하기가 힘든 이 투자자들이 감내해야 될 불확실성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제학이 정치에서 분리된 게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인데 이제 다시 정치 경제학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불러야 될 것 생각이 같습니다. 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